네, 반갑습니다. 유명화입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어.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나도 엄마나 아빠처럼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제 이것을 대물림이라고 하죠. 대물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불행을 반복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늘 존재했던 이 가족의 힘,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우리 삶과 운명을 움직이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물림 관련 작업을 해보면 이제 일제강점기 굶주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비극이 개인의 운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25 전쟁이 이제 1950년에 일어났죠. 수많은 아들과 남편, 아버지가 전장으로 끌려가 총을 들어야 했고, 수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가족들, 피난길에 본 널브러진 시신을 본 충격들이 이제 개인의 큰 트라우마가 되죠. 너무나 큰 아픔은 들추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침묵 속에서 영혼의 깊은 상처가 새겨지고 이는 가족 공동체의 집단의식이 됩니다. 헬링거 선생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 공동체에 속한 것처럼 잃어버린 가족도 가족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전쟁의 상처, 공포, 죽음, 굶주림, 상실감은 개인의 아픔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집단 기억으로 남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코니 멀리건 교수 연구에서 시리아 내전으로 학살을 겪은 가족의 손자녀에게 DNA 변화가 발견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DNA 위에 새겨진 화학적 표지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 스트레스와 공포 같은 극단적 경험이 이 표지를 만들어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 전달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과학은 후성 유전학으로 설명하지만 헬링거는 이미 가족 세우기 세션에서 이것을 현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가족 세우기 세션에서 우리는 딸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할머니의 불안이며 아들의 분노가 아버지의 억눌린 분노임을 볼 수 있습니다. 헬링거가 여기서 통찰한 것은 자식이 부모의 불행을 대신 짊어지는 희생으로 부모를 구원하려는 눈먼 사랑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운명을 책임질 수 없으며 부모가 존재하는 그대로 동의하고 고개 숙일 때 잘 살 수 있다는 통찰에 의한 사랑의 질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는 이 사랑을 눈먼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눈먼 사랑을 가족체계 이론에서는 보이지 않는 충성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우리는 가족 세우기 세션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어린 시절에 외할아버지를 전쟁에 잃고 외할머니와 힘들게 살았다면 그녀의 딸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행복을 제한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외할머니와 불행하게 살았으니 나도 엄마처럼 불행하게 살아야 엄마의 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어떤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가족 세우기에서 대역을 통해 엄마처럼 살아야 한다는 이 내적 명령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전쟁 항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텨야 했던 그런 삶의 애환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너무나 이제 슬프지만 울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내거나 화도 못 내는 상황이면 일상이 짜증이죠. 진짜 감정인 슬픔을 누르기 위해서 2차 감정 속에서 삽니다. 울면 안 돼, 약하면 안 돼, 두려움을 보이면 안 돼,
살아남아야 돼. 공포와 불안으로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억눌린 감정, 그 억눌린 두려움과 공포는 그 세대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헬링거 선생님은 말합니다. 누군가 말하지 못한 감정은 다음 세대에서 말을 한다고. 누군가 겪은 운명은 다음 세대에서 대신 살아낸다는 것을 헬링거 선생님은 섹션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전쟁을 겪지도 않았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무기력합니다. 나는 충분히 안전한데도 자꾸만 위협을 받는 느낌을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감정이나 느낌은 내 감정이나 내 감각이 아니라 엄마의 감정, 아빠의 감정, 할머니의 감정이나 감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나 감각이 정말 내 것인가? 이 두려움, 이 불안, 이 슬픔, 이 죄책감, 이것이 정말 내 삶에서 온 것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운명과 동일시되었다면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봅니다. 그분을 실제로 안다면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면 더 좋고요. 모른다면 그 감각이나 느낌을 느끼면서, 그 감정을 느끼면서 말을 해도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사랑과 존경으로 돌려드립니다. 제가 제 삶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제가 잘 되는 것은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몸에서 어떤 무거운 감각이 있다면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가능성이나 잠재성을 막았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스르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애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떤 아픔, 그 상처들은 우리 가족의 영혼 안에, 나의 무의식 안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헬링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보고 받아들이고 제외하지 않으면서 내 가슴으로 품는 순간 그 상처는 어느새 내 안에 가능성을 여는 자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 대물림을 끊어야겠죠. 내 운명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그 운명, 실제로 살아냈던 그 존재에게 돌려드립니다. 그 존재의 그 운명 안에서 있었던 그 아픔들을 스스로 그가 책임질 수 있게 우리는 그 짐을 빼앗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런 불필요한 감정이나 감각이 있다면 그 내 것이 아닌 것들은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가 다르게 살 수 없었음에 동의하고 물러서는 그런 태도를 훈련합니다. 그런 겸손함이 우리를 우리 삶에 뿌리내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성과 가능성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이것이 가족 세우기에서의 치유입니다. 고맙습니다.